바다 위를 달리는 거대한 선박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조선업의 주도권은 유럽이 쥐고 있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들 나라가 세계 바다를 지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선박 10척 중 4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선주 올라프 요한센. 그는 50년 동안 해운업에 몸담으며 한국 조선업의 기적적인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프 요한센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작은 해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75년 저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해운 회사가 전부였죠. 당시 저희는 북해에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소형 유조선 2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의 조선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함부르크의 한 독일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어요. 오래된 시설, 느려 터진 작업 속도, 그리고 끝없는 지연. 처음 약속했던 18개월 납기는 24개월로 늘어났고 결국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요한센 씨, 죄송합니다. 노조와의 협상이 길어져서. 독일 조선소 담당자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럽 조선업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라스고의 한 조선소에서 만든 화물선은 첫 항해에서 엔진이 고장났어요. 북해 한복판에서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대영 제국의 조선 기술이라고.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1970년대 후반 유럽 조선업계에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떠올랐고 유럽은 뒤처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오래된 조선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영국 조선업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덜란드만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한계가 명확했어요. 저와 같은 중소해운 업체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납기 지연은 기본이고 품질 문제로 인한 수리비, 운항 중단으로 인한 손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을 조여왔어요.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슬로의 한 선주 모임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라르스 올센이라는 선배가 조용히 귀띔해준 거였어요. 요한센, 자네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나? 한국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그래, 그곳에서 배를 만든다네. 그것도 꽤 괜찮게 말이야. 한국?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배를 만든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라르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야. 1972년에 세워졌는데 벌써 몇 척의 대형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더군. 그것도 유럽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말이야.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어요. 작은 반도 국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작은 나라에서 배를 만든다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이미 제 마음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에게 실망한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이 혹시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1979년 봄,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을 경유해 부산으로, 그리고 울산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다는 그곳에 거대한 조선소가 우뚝 서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그 규모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유럽의 어떤 조선소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라는 분이 설명해 주더군요. 1972년 정주영 회장께서 이곳을 보시고는 여기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죠. 조선업 경험도 없는 회사가, 그것도 황무지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1970년대 초 한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조선업 경험은 전무 기술자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니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영국의 아펜셀러 조선소에서 2척의 선박을 수주받고 그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다니며 건설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영국 기자들은 이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배를 만든다니 마치 낙타가 바다를 건너겠다는 말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73년 첫 배인 아펜로드호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죠. 유럽에서도 이런 대형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안내하던 이 과장이 고백했어요. 용접 기술자도 없고 설계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을 배워가며 해야 했어요.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 교육받고 영국에서 설계 기술을 배우고, 하지만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다고 해요. 보통 5년 걸릴 기술을 1년 만에 습득하고 10년 경험이 필요한 일을 3년 만에 해내는, 그야말로 압축 성장의 현장이었어요. 1975년 6월 드디어 첫 배가 완성됐습니다. 아펜로드호의 진수식 날 전 세계 조선업계가 주목했어요. 정말 한국이 해낸 거야? 유럽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어요. 영국 선주가 직접 검사한 결과 유럽 조선소에서 만든 배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해낸 거구나.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요.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매년 수십 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납기도 정확하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어요. 유럽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조선업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세계 조선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혁명의 파도가 곧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사실도요. 황무지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배를 만들자.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둘러보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용접봉을 들고 불꽃을 튀기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제철소 같았습니다.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용접선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현장 안내를 맡은 박 차장이 물었어요. 저는 감이 잡히지 않아 고개를 저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약 400km가 넘어요. 400km의 용접선.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용접이 완벽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한 곳이라도 불량이 나면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접공 한 분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김철수 씨라는 29살의 젊은 노동자였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보통 12시간요. 바쁠 때는 16시간도 일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장인의 모습을 봤어요. 이 배가 완성되면 노르웨이로 가죠. 제가 용접한 부분이 노르웨이 바다를 누빈다니 생각만 해도 신나요. 현장을 더 둘러보니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마치 자신의 집을 짓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충 일하는 단어가 없어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현장 감독인 이 부장이 설명해 줬어요. 바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시간도 비용도 2배가 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해요. 어떤 용접공은 12시간 교대 근무가 끝난 후에도 자신이 담당한 부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간다고 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서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어요. 그 부분 제대로 용접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런 책임감과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배라면 어떤 거친 바다에서도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인상적인 사람은 설계팀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신입사원 정미영 씨였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배를 만들고 싶어요.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좋은 배를요. 그녀는 매일 밤 1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설계도를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요. 작은 개선이라도 배 전체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열정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의 문화였죠. 현대중공업에서는 매주 개선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일반 작업자부터 엔지니어까지 모든 직원이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작업자의 제안으로 용접 시간을 20% 단축한 적도 있어요. 품질관리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일해요. 그래서 이런 혁신이 가능한 거죠. 저녁 시간 회사 기숙사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자들이 숙소에서 용접 기술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더 숙련된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조선업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최첨단 장비도 오랜 경험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우린 실수할 수 없어요. 한 노동자가 제게 말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배가 바다에 나가면 전 세계가 한국을 봐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성공이었던 거죠. 1981년 저는 한국에서 처음 주문한 배를 받았습니다. 8만 톤급 벌크 캐리어였어요. 계약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받은 배의 품질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연료 효율은 독일 조선소에서 만든 배보다 15% 좋았고 엔진 소음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했어요. 1980년대 중반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블록 조립 공법은 전 세계 조선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를 용골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현대중공업 기술연구소의 최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여러 개의 큰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한 후 마지막에 맞추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방법의 효과는 놀라웠어요. 기존에 24개월 걸리던 대형선 건조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2배 이상 향상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품질도 오히려 좋아졌다는 점이었죠. 블록별로 전문팀이 담당하니까 더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조선소 현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날씨의 영향도 덜 받고요. 1980년대 후반에는 더 큰 혁신이 있었어요. 바로 대형 선박용 엔진의 국산화였습니다. 그때까지 대형 선박용 엔진은 일본과 유럽의 독점 분야였어요. 한국 조선소들도 엔진만은 수입해서 장착해야 했죠. 우리도 엔진을 만들어 보자.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의 이 한마디로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했죠. 엔진 기술은 10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해냈습니다. 1987년 국산 첫 대형 선박용 디젤 엔진이 탄생했어요. 성능은 일본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했어요. 엔진까지 자체 생산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배 한 척의 총 제작비가 40% 이상 줄어들었고 품질 관리도 훨씬 쉬워졌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계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어요.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프랑스의 테크니갑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초저온 화물창 기술이 워낙 까다로워서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분야였죠. LNG선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해야 해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팀장이 설명해줬어요.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가 되어버리고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물창 기술이 생명이죠. 한국 조선업계는 10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독자적인 KC1 멤브레인 방식을 개발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독점하게 됐죠. 저도 2005년에 LNG선을 발주했는데 그 완성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야? 겉보기에는 일반 화물선과 비슷해 보이는데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주선 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2010년대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기술이 핵심이 됐어요. 한국 조선업계는 여기서도 앞서갔죠.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배는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계산해요.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최신 컨테이너선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연료 소비량을 20% 줄일 수 있고 도착 시간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선박 내부의 모든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선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도 있고요. 50년 동안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급속한 기술 발전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조선업계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의 해운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2024년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운업에 몸담으며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과의 만남이었어요. 지금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25척 중 20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극적인 변화였어요.
1970년대에는 유럽 조선소의 지연과 품질 문제로 매일 밤 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한국 조선소와 일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센 회장님, 한국 조선소와 일하시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가요? 젊은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신뢰예요.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약속한 품질을 보장하고 약속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사업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실제로 지난 30년간 한국 조선소에서 받은 배들은 단 한 척도 중대한 결함이 없었어요. 반면 1970에서 80년대 유럽 조선소에서 받은 배들은 거의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죠. 이 차이가 바로 제 사업의 성패를 좌우했어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좋은 배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자는 한국식 철학을 저희 회사 운영에도 도입했거든요. 예를 들어 선박 유지 보수도 한국 조선소의 예방정비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문제가 생긴 후 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선박 가동률이 95%에서 99%로 올라갔어요. 또한 한국 조선소들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했어요.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본사에서 전 세계를 다니는 배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연료 효율성도 20% 이상 개선됐고요. 저는 종종 젊은 선주들에게 조언해요. 한국 조선소와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배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배울 점이에요. 지난해 제 손자가 해운학과에 입학했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한 첫 번째 조언이 뭔지 아세요? 한국어를 배워라였어요. 미래의 해운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한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1979년 그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 회사는 1990년대에 망했을 거예요. 유럽 조선소들의 경쟁력 하락과 일본 조선소들의 가격 상승 사이에서 중소해운업체가 버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 회사는 50년 전보다 10배 이상 커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조선업 덕분이에요.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기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빛나고 있어요.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조선업은 저의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습니다. 한국 조선업, 정말 고맙습니다.